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595년에서 1596년 사이에 이렇게 저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여러분 이제 낭만 희극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다른, 그래서 낭만 희극입니다. 이건 비극 작품이 아니고요. 이 한여름밤의 꿈은 오늘 이제 가볍게 먼저 좀 들어가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앨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라고 해서 원래 플레임입니다, 이게. 이제 1809년에서 1847년 한 38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던 이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음악가가 작곡가가 있죠. 17세에 이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낭만주의가 이제 표제 음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13곡의 1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한여름밤의 꿈, 요거를 작곡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여러분 웨딩 마치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보통 축혼 행진곡 또는 결혼 행진곡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나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맨델스존의 이 결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보통 이제 그때 나오는 노래고요. 근데 이제 신부 입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리하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로헨그린이라고 하는 오페라에서 거기에서 이제 신부 입장할 때 노래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제 로헨그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요즘에 이제 결혼식도 지금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가보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음악은 워낙 각자 이 신랑 신부들이 재주들이 많고 또 친구들이 또 굉장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부럽지 않게끔 그렇게들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한편에 무슨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즐겁고 공연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러한 이제 음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런 이제 축혼 행진곡, 결혼 행진곡일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왔던 곡이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우리 책을 중심으로 좀 볼 텐데, 여러분 이제 PPT가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거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225쪽에 여기 극증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극증극. 일종의 여러분 액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액자 구조. 액자에 틀이 있고 거기에 또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어떤 틀 대화가 있고 이 본 대화가 있듯이요. 틀 이야기가 있고 본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증극이 돼 있는데, 테두리가 있는 극증극이냐 아니면 테두리가 없는 극증극이냐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테두리가 있는 극증극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무스와 티스비라고 하는, 이게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마찬가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장하거나 그러진 않고 좀 이제 희극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래서 피라미스와 티스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퀸즈 일당이라고도 하는, 솔직히 이제 장인들의 집단이 있거든요. 머리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극하고 현실 자체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게 굉장히 또 코믹한 요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테세우스 공작의 이제 결혼식이 한 4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선보이려고 준비했던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아예 그 결혼식을 할 때 축하 공연으로다가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테두리가 없는 극중극은 뭐냐 그러면 그 한여름밤의 꿈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테두리가 없는 극중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특히 여기 이제 숲속에서, 예, 아테네 도시 외곽에 있는 숲속에서 밤에 벌어졌던 이 두 쌍의 연인이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한 상황극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드렸던 이런 퀸즈 일당, 거기에서 이제 바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라미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정 중에, 요정 중에 이제 퍽이라고, 로빈 구펠로 또는 퍽 이렇게 불리는 일종의 이렇게 좀 그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요정이 있어요. 그 요정이 좀 장난을 쳐서 이제 당나귀 머리를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여기서 바텀이거든요. 바닥이라는 뜻의 마름. 이 보텀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요정들의 여왕인 티타니아가 있어요. 오베론의 아내죠. 이 티타니아와 이제 또 그 아주 에로틱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극중극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줄거리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PPT에도 나와 있고, 가능하면 이제 직접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겠지만,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줄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겠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서요. 여러분 226쪽에 5번으로 가보면 사랑의 미학 또는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에로스, 큐피드, 여기서는 큐피드로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에로스가 큐피드죠. 그래서 이 에로스의 화살, 큐피드의 화살이 어떤 꽃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입혀졌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자주색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펜지 꽃에 그 꽃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랑의 미학 또는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러브 주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영어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즙을 갖다가 이제 잠든 사람 눈꺼풀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날 때 처음 본 그 대상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짐승이어도 아니면 인간이어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거든요. 물론 우리 이 한여름밤의 꿈의 이 책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셰익스피어의 최근,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대한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요, 그런 코믹한 요소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딱 보면은 저거 정말 그 작품에 나오진 않아요. 작품에 나오진 않는데 상당히 좀 웃기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미학 또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다가 사랑하기도 하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과 미움의 변증법이라고 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사랑과 미움의 변증법.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사랑의 절대성과 상대성,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플라톤의 사랑론하고 이 셰익스피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랑론하고는 또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또 밀착되는 감이 훨씬 이쪽이 셰익스피어가 좀 강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27쪽으로 가보면 신화찾기에서 6번 보면 퍽이 나오죠, 퍽. 예.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PUCK입니다. 퍽. 로빈이라고도 하고, 예. 로빈 굿펠러. 그리고 명대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셔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헬레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이거 면밀히 잘,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그 대사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눈이 뭐고 마음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은 엉뚱한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쓰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228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출생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 여러분 이 시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출생의 밑에 줄에 두 번째 보면은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사회적인 큰 이제 그 어떤 전환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의 역사 한 500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500년경에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물론 본격적인 산업혁명은 훨씬 그 뒤지만, 왜 그러냐면 이때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지나가는데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가 있고 산업자본주의가 있고 금융자본주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상업자본주의는요, 뭘 가지고 돈을 버냐 그러면은 공간을 가지고 벌어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는 뭐냐면 어디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러한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산업자본주의는 뭡니까? 시간 가지고 버는 거죠. 유행을 따르잖아요. 예. 계속 새로운 거 만들어내서 이거 이제 트렌드가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예. 그게 이제 이 산업자본주의는 시간 축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업자본주의는 공간을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여하튼 농업사회에서 이제 상업사회로 지나가면서 상업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교환 논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사랑과 관련돼서도 그러한 사랑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사랑에도 교환과 거래의 어떤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이제 같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활동으로 가보시면 이때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인데 특히 이제 이 시기가 뭐냐 그러면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러면 중세의 어떤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어디로 옵니까? 신에게서 인간으로 오죠. 예,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 어떤 기득의 가치관하고 또 새로 등장하는 가치관의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그런 전환, 뭐 혼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230쪽으로 가보면 뭐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1611년이 이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템페스트라고 그럽니다. 예, 템페스트. 폭풍우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냥 영어로 다 템페스트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진짜 영국의 대문호인 이 셰익스피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지막 작품이 이 템페스트에서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수많은 얘기들을 무대에 올렸죠. 근데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마지막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템페스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용서와 사랑과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프로스페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멋진 신세계라는 말도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뭐 소설 제목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스페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탈식민주의 학자죠. 예, 탈식민주의 학자인
그 프란츠 파농이라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거기에 보면은 이 파농이 이 템페스트 얘기를 하면서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예, 파농은 정말 뭐 그 탈식민주의 어떤 이론가 또 실천가죠. 예, 실천가로서는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231쪽 작품 소개로 가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미움의 변주곡,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사랑의 변증법. 여러분 옛날에 그 허진호 감독의 영화 있었죠. 봄날은 간다. 거기에서 보면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한테 뭐 이영애 씨가 이제 라면 먹고 갈래요? 이런 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뭐 패러디도 많이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그 유지태 씨가 이제 이영애 씨한테 가서 그러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사랑은 변하죠. 예. 근데 그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예. 정말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사랑이라는 건 그런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과 절대성의 끊임없는 그런 변증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변하는 거고,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은 한 3개의 층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바로 나오지만 오막이에요. 그리고 공간은 아테네 도시와 숲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등장인물의 그 3그룹은 아테네의 왕과 귀족들. 뭐 공작이죠.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테세우스라는 공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귀족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퀸즈 일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텀 있잖아요. 여기서는 바텀의 꿈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티타니아하고의 그 정말 뭐 꿈 같은 그런 어떤 사랑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튼과 그의 그 장인들, 노동자, 동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써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다라는 얘기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숲에 있는 요정들이 있어요. 오베론과 티타니아, 그리고 나머지 많은 요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어떠냐 그러면은 그 뭐 3개의 층인데, 요정들은 사실 이름만 있지 실존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어떤 상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숲속의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셰익스피어가 어쩌면 사랑이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 셰익스피어 당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이 숲속 요정들의 세계에서 뭐 한번 펼쳐주는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문학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문학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기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좀 구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 여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있고 하나의 어떤 사회적 억압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떨치고 문학의 세계 속에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것이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232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줄거리가 나와요. 이 줄거리를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서 뭐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겁니다. 235쪽으로 가볼까요? 제가 이제 줄거리 얘기는 여러분하고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235쪽에 가면은 작품 헤쳐보기에서 가부장제의 억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가부장제의 억압.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줄거리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패트리아키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의 지배라는, 예,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지배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가부장제가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상 이 속에서,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어떤 법적 권위, 즉 아테네의 가혹한 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 법이 이 가부장제하고 연동이 돼서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예, 법적 권위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저항하는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등장인물들이 쭉 있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첫 장면이 뭐냐 그러면 이 아테네의 공작인 테세우스가 이제 결혼식을 4일을 남겨놨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은 이 아마조네스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히폴리타라고 있어요. 4일 뒤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테세우스는 지금 뭐냐 그러면 예비 신랑이 되겠죠. 또 예비 신부고 히폴리타. 근데 처음에 이제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 히폴리타한테 칼로 구애를 하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강제로 결혼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 아마조네스 여전사들 아시죠, 여러분? 활을 쏘기 위해서 이 가슴 한쪽을 도려냅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양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여자 선수들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가지고서 이게 이제 걸리지 않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아마조네스 여전사라고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 용맹한 그러한 여전사들인데, 뭐 칼로다가 이제 결국 포로로 잡아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히폴리타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히폴리타가 사실상 그런 여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그냥 그것을 내면화하고 적응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금 이따 일어나거든요. 허미아 소송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여성인데도 허미아의 어떤 주장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부장제를 내면화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 그냥 재미난 얘기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면, 이 히폴리타 있지 않습니까? 이 테세우스하고. 근데 결국 히폴리타가 죽고요. 이 테세우스가 계모를 드려요. 물론 이제 히폴리타하고 테세우스의 아들 중에 히폴리토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에우리피테스의 비극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메데이아 다음에 히폴리토스가 있잖아요. 이 히폴리토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히폴리타가 죽고, 그래서 이제 이 히폴리토스의 계모로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파이드라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아프로디테 신에 대해서 전혀, 예,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예, 사냥 다니고, 예, 아주 그냥 여성에 대해서, 예,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남자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로디테가 너 그랬지, 뭐 나를 갖다 제대로 숭배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풀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그러면은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되는, 예, 아주 이런 어떤 비극적 사랑 관계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뭐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이 히폴리토스가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이제 자기 이제 계모인데, 뭐 아버지의 아내고 자신의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욕에 몸에서 자살하면서 뭐 편지를 남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폴리토스도 그래서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 얘기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 테세우스하고 히폴리타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4일 남겨뒀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 이 허미아의 아버지인 이지우스가 이제 라이센더하고
그 다음에 드미트리우스하고 이 허미아하고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갑자기 이게 무슨 뭐 결혼식 얘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송 사건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허미아의 아버지인 이지우스가요, 자신이 마음에 점찍어뒀던 남편감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드미트리우스예요. 근데 이 드미트리우스는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처음에 누굴 좋아했냐 그러면 허미아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고, 뭐 미모에 있어서도 집안의 수준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키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살색의 차이만 그러니까 살색이란다, 이 피부색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미모도 그러고 집안도 그러고. 근데 헬레나를 먼저 드미트리우스가 정말 뭐 북극성 바라보듯 온갖 구애를 다 하고 그러다가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허미아를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지우스는 사실은 허미아가 좋아하는 사람은 라이센더예요. 근데 이 라이센더를 허미아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미아의 아버지인 이지우스는 라이센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드미트리우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미트리우스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했더니 허미아가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인 라이센더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한번 너 따끔한 맛을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테세우스, 이 아테네 공작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법으로다가 이거 좀 심판을 해달라. 말을 안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세우스도 여전히 이 가부장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지배체제를 받아들이는 인물이겠죠. 그걸 또 옹호하고 지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지우스와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나 자식을. 그 정도로 막강한 아버지의 지배인 거죠. 그래서 이지우스가 이렇게 딸이 마음에 들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테세우스가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썩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주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라. 아버지는 너에게 신 같은 존재다. 너는 그냥 밀랍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서 만일에 따르지 않으면 아테네의 이 법이 어떠냐, 이게 가혹한 법인데 죽거나 아니면 평생을 수녀원에서 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남자와 결혼하거나, 셋 중 안에 하나인데 옵션은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지금 이제 결혼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지금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때까지 니네들이 생각해보고 잘 결정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아버지 말씀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소송 사건으로 원피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심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지금 허미아도 그러고 라이센더도 그러는데, 허미아는요 자기가 그래요. 제가 무슨 어떤 용기가 생겨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뭐 죽으면 죽었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자기는 라이센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미트리우스는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이센더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절대성인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또 드미트리우스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은 계속 변하니까는요. 절대성, 산대성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라이센더도 마찬가지예요. 허미아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떡하냐 그러면은, 라이센더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 이모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모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자. 여기 지금 아테네 법은 우리의 이 결혼을, 우리의 이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니까 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결혼하고 살자라고 해가지고 내일 저녁 때 만나자 그래가지고 숲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 이제 헬레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뭐 서로 이제 자기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 사랑했던 드미트리우스가 변심을 해가지고 허미아를 더 좋다고 그러고,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허미아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떠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한테
이 두 사람이 이제 거의 야반도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드미트리우스 얼굴에다가 한번 보고 드미트리우스를 좀 쫓아가라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 이제 그 가부장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여럿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숲속으로 가보죠. 그 숲속에 보면은 이제 요정들이 있거든요. 그 요정들은 우리 이제 오베론이 요정의 왕이고 티타니아가 요정의 여왕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인도 소년이 있습니다. 미소년인데 이 소년을 티타니아는 이제 자기의 그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베론도 자기 수행원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오베론이 이제 그 인도 소년을 나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난 적어도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막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이제 뭐 너는 내 남편이고 아내인데 이럴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 숲에 있는 요정 세계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정들도. 그러면서 어찌됐든 싸우고서 티타니안 가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난 이 오베론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마 그래가지고서는 한마디로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퍽 있지 않습니까? 이 퍽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냐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에로스의 화살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꽃에 맞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자주색으로 변해서 이게 이제 펜지 꽃 거기에 있는 꽃집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갔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숲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드미트리우스 있지 않습니까? 드미트리우스가 먼저 오고 헬레나가 쫓아오는데 드미트리우스는 너 보면 구역질 나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뭐 나는 당신을 못 보면 구역질이 난다 막 이러면서 서로 뭐 그냥 정말 한쪽은 사랑에 미쳐 있고 한쪽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떼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런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헬레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폴로가 도망가고 다프네가 추격하네 그러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 그러면 기존의 사랑의 문법하고는 완전히 그 역전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제 이 변신 이야기에서도 아폴론이 다프네를 쫓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헬레네가 드미트리우스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잔데 넌 여잔데 자존심도 없냐 이런 식인데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국이 지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어떤 뭐 여성 해방적인 그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적인. 근데 또 동시에 헬레나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를 욕보이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자처럼 사랑 놓고 못 싸워요. 구애를 받아야지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구애를 받는 대상이지 구애를 하는 그런 주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여전히 어떤 겁니까? 그 기존의 사랑의 문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헬레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 또 한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새로운 여성 주체의 탄생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자체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신 중심과 인간 중심인데 딱 자르게 뭐 이원론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것이 적당히 혼재되어 있고 어딘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힘겨루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퍽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베론이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베론 누굽니까? 여전히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그런 지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죠. 그래서 이제 오베론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뭐 여자가 남자를 쫓고 이런다는 게 문제니까 저 드미트리우스한테 이 사랑의 꽃즙을 사랑의 미약을 발라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게 만들어서 처음 보는 여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런 사랑 관계가 아니라 이 반대로 되게끔 이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고 퍽한테 얘기를 했는데 퍽이 실수를 저지르죠. 누구한테 이것을 발라주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사건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미아하고 라이센더가 이제 숲속에 왔어요. 너무 어두워서 이제 거기서 자고 가기로 하는데 그때도 이제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라이센더는 허미아한테 우리가 뭐 어차피 뭐 첫날 밤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마음 한 침대 뭐 한 몸으로 자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우 결혼 전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라이센더가 허미아하고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 자는데 이 퍽이 누구한테 이 꽃즙을 바르냐 사랑의 미약을 바르냐 그러면 드미트리우스한테 발라야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결국은 모르는데 퍽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이센더한테 발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라이센더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날 때쯤 돼가지고 누가 왔냐 그러면 드미트리우스가 그냥 헬레나를 떼버리고 가버렸으니까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를 찾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라이센더가 있는 거예요. 라이센더가 여기서 누워서 자고 있네 해서 그때 딱 깨어나면서 헬레나를 보더니 라이센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허미아를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아주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갑게 변해버리고 오히려 막 미워하는 사이가 돼버리면서 헬레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사랑의 맹세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헬레나는 놀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 헬레나를 따라서 라이센더가 계속 사랑 고백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때에 이 허미아는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무슨 악몽을 꾸냐 그러면은 독사가 자기 심장을 막 이렇게 파먹는 이런 꿈을 꿔서 근데 그 옆에서 지금 라이센더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웃고 있는 왜 우리 꿈꾸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괜히 밉잖아요. 엄마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꿈에서 엄마가 나 도와주지 않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상당히 황당하죠. 근데 우리 그런 경우들 있죠. 근데 꿈속인데도 현실에서도 괜히 미운 감정이 좀 남잖아요. 그게 일어나 봤더니 없어졌어요. 예. 지금 라이센더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도 지금 라이센더가 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게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독사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런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가부장제적인 그런 어떤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부장제적인 그러한 어떤 규범들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아까 헬레나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자처럼 사랑 놓고 어떻게 싸우냐는 식으로 남자가 이제 구애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구애하냐 우리가 먼저 대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듯이 이들도 그 속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꿈속에서는 이제 그런 욕망들이 결국 욕망 충족으로서의 꿈이니까 나왔고 거기서 이제 웃고 있는 라이센더를 보니까 이건 사랑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배신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암시도 있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꿈으로 드러났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헬레나는 이제 계속 이제 쫓아다닌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오베론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자기의 티타니아 있죠. 이 티타니아한테 가서 꽃즙을 발라주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뭐 누구든 그렇게 해라 동물이든 뭐든 그랬는데 거기에서 퀸즈 일당이 숲에 와서 조용히 연극 연습을 하느라고 왔다가 거기에서 퍽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서는 바틈이라고 하는 이 바틈한테 이제 머리에 당나귀 머리를 씌워놔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같이 연습하러 왔던 자기 동료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고 그래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때 티타니아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딱 봤더니 바틈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이거 뭐 동물성애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게 완전히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사랑에 빠져서 뭐 아름다운 뭐 누구 해가지고 이건 일종의 여러분 우리 이제
대단히 그 아주 이 에로틱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선 심지어 그런 관계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에게까지도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이제 나간 거죠. 어찌됐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퍽이 잘못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라이센더가 아니라 이 드미트리우스였다라고 하는 거, 드미트리우스한테 발랐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드미트리우스가 오다가 허미아를 만나요. 그래서 허미아가 이제 드미트리우스한테 너 혹시 라이센더 죽였냐, 왜냐면 이제 서로 사랑 때문에 뭐 아주 사랑과 전쟁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죽이진 않았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막 이러는데, 너 그랬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라이센더 어디 갔냐 그러면서 라이센더 찾으러 가는데, 드미트리우스가 아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우도 못 받고 아유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거기에다 이제 발라 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허미아가 라이센더하고 헬레나가 라이센더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일어나면서 갑자기 또 허미아를 보고서 드미트리우스가 옛날에 한번 배신했잖아요. 또 여기에서 사랑의 미학 때문에 또 변심을 해가지고서는 뭐 서로 간에 그냥 헬레나의 사랑을 뭐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삼각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걸 또 이제 허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 관계에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헬레나는 여기에서 헬레나와 이 허미아는 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뭐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라이센더가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라이센더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선 아주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허미아하고 이 헬레나하고 좀 외모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피부색이 이 허미아 같은 경우는 좀 검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까마귀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검다고 에티오페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보다 비둘기를 선택하지 누가 까마귀 선택하겠냐 막 이런 얘기도 라이센더가 막 대놓고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피부가 이제 까무잡잡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이 허미아하고 헬레나하고 싸울 때 보면은, 이 헬레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뭐 꼭두각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꼭두각시 이러면서 너 나 키 작다고 놀리냐 그러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라이센더가 뭐 도토리라고도 하고 난쟁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그 멀대 같은 장대고 나는 이렇게 키 작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의 이 다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은 어떠냐 그러면은, 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꼬여냈다. 항상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질 않고 상대방이 꼬인 걸로 유혹한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싸우는데, 그리고 싸움의 내용도 보면은 미의 대결이에요. 나도 너만큼 떨어지진 않는다 뭐 이러면서 뭐 키가 작고 크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서 서로 간에 어떤 열등과 우열 이런 걸로 이제 다투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드미트리우스하고 이 라이센더 같은 경우는 뭘로 싸우냐 그러면 뭐 칼을 뽑아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힘대결이에요. 남자들은 힘대결, 여자들은 미대결. 좀 뭔가 그런 어떤 정형화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결국에 이제 오베론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신의 그 아내인 티타니아도 지금 아주 짐승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사랑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저걸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디아나 또는 다이아나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르테미스 신이죠, 이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다이아나, 디아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처녀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에 또 꽃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디아나의 꽃집, 그걸 바르면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내인 티타니아한테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 이 사람들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서로 너가 이쁘다, 내가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이러는 거를 퍽이 막 정신없이 만들어서 다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디아나의 꽃즙을 갖다가 그 라이센더한테 이제 발라주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결국은 그 혼란스러웠던 이 남녀 관계가 결국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드미트리우스는 무슨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헬레나하고 옛날처럼 다시 그 마음이 돌아왔고, 라이센더하고 허미아는 그대로 원상태로 온 거고, 다 복귀가 된 겁니다. 그때 테세우스하고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히폴리타에게 어떤 사냥개가 이제 짖는 그것이 이제 메아리 치는, 이거 약간 음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들이 누워 있는 걸 보고서 사실은 허미아 소송 사건이 결국은 기각이 돼 버리죠. 왜? 원상태로 다 돌아와서 원피고의 주장들이 더 이상 이제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갈등이 다 일단락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가부장적인 이 억압이 이 각각의 인물들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장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페미니즘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적 가부장제하고 공적 가부장제라고 이렇게 윌비라는 사람이 나눠요. 요즘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부엌에 절대 설거지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도 혼나고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랬죠. 지금 그런가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서로 시간 있는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죠. 육아 휴직도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특히 사적 가부장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존 여비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지금은. 근데 공적 가부장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기관에 어떤 남녀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은 대학도 마찬가지죠. 남녀 교수 비율을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유리천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육아는요, 육아는 대부분 독박 육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피하고 그러는 이유도 저는 정말 그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자기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냥 감수해야 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이를 낳으면 같이 육아를 하겠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것은 해결이 잘 안 돼요. 82년생 김지영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맞닥뜨려 보면은 현실은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는 않은 거긴 해요. 근데 이 페미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여성 해방, 근데 그것이 곧 뭐냐 그러면 반남성주의, 남성의 종속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르면 편견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알면은요, 조금 그것을 좀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지만, 페미니즘의 첫 번째 퍼스트 무브라 그래서 제일 물결이 있는데, 그때는 뭐 했냐 그러면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여성들은 여성 전부가 아닌 백인 엘리트 여성에게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참여, 제도적 개혁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페미니즘을 우리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낙태죄를 폐지한다든가 간통죄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 이건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페미니즘을 우리가 구분할 때 그 분류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억압의 종류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뭐가 뭘 억압하는 겁니까? 바로 법과 제도가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게 왜 급진주의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뭐 여기에서 또 음모론도 또 얘기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가부장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는 여성의 해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은 뭐냐면 그 여성 억압의 원인이 뭐냐? 자본주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성적 대상화된다든가 또 과도한 소비로 유혹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공적 가부장제에서도 드러나지만 어떤 이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어떤 임금 격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페미니즘, 뭐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성 억압의 원인은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다. 가부장제도 그러고 자본주의도 그러고 그리고 특히 법과 제도로 인해 가지고 여성의 어떤 문화적 재현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맨날 뭐 여자들이 뭐 수동적이고 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다 철폐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이것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페미니즘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참정권, 법과 제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는 문화 투쟁으로 가요. 제2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화 전반, 여성에 대한 문화에서의 재현, 왜곡된 재현들에 대한 전방위적 여성의 몸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2기에서는 주장됐던 게 뭐냐면 양성평등을 주장했죠. 양성평등. 그랬는데 지금 3기인데요. 이 세 번째 페미니즘의 물결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양성평등에서는 남성에 의해서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제는 여성도 여성 내에서 여성 내에서도 여성들의 위치나 지위가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엘리트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억압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페미니즘 물결에서는 양성평등, 그러니까 어떤 그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성차별로 갑니다. 이 성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성소수자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페미니즘도 있죠. 이슬람 페미니즘도 있고, 다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도 2기와 3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서로 같이 가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제가 이제 드린 자료는 너무 좀 상세한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거기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가부장제에 여기 이제 도전하는 여성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는 24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셰익스피어가 신구의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243쪽에 보면은 에로티시즘 있죠. 한여름밤의 꿈의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에로틱한 극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랬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놀랍죠. 이게 뱀 얘기도 그러고 당나귀 얘기도 그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44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동물을 탐하는 변태적인 성욕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래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잘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거다. 그럼 여러분 Love is blind라고 아시죠? 사랑하면 눈 멀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성과 그 사랑 속에 광기가 있고요. 사실 광기 속에 광기 속에 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기 속에 이성도 있고 이성 속에 광기도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앞에 읽어보면 이래요. 사랑은 이게 잘못 썼네. 는이 아닌 은인데 는이네요. 저급하고 천하며 볼품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형체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만 보여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 눈으로 봤는데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본 겁니까 이게? 아니면 정말 헬레나 엄청나게 정말 미모에서 허미아하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왜 드미트리우스는 도대체 왜 또 허미아한테 이렇게 그런 건지, 도대체 왜 바뀐 건지.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사랑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사랑은요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레나의 주장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충동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관련이 없고 일종의 도파민의 작용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극적으로 표현한 장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의 미학, 사랑의 묘약인 거예요. 그것을 발랐을 때 눈 떠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막 바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충동이 느껴지는 거다. 성충동으로서의 사랑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덧붙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셸 푸코의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감옥의 역사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미셸 푸코가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체 처벌을 가하는 그런 어떤 신체형이라고 그러죠. 처벌형. 왜 신체형이 사라졌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사회에서 18세기만 해도 정말 그 죄인을 광장에다가 묶어놓고 그 사람을 사지를 찍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그 어떤 신체형 공개적인 처벌을 했었거든요. 한 100년이 지나지 못해서요, 19세기에 오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의 신체적 처벌이 사라지면서 뭘로 가냐 그러면은 감옥으로 감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감옥에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감금의 시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형벌이 더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약해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푸코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혹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그 일종의 하나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그 하루 일과표가 있거든요.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데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뭐하고 7시에 뭐하고 8시에 뭐하고 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일과표가 타임 테이블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인간을 그 죄수들을 갖다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게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유는커녕 완전히 이제는 길들여진 몸이 되는 거죠. 그러한 규율에. 그랬다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제는 감금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감시의 시대가 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뭘로 가냐 그러면은 전자감시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다가 만일에 그 동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위치 추적이나 모든 거,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뭐 가정적으로 분란 나는 집들도 있고요. 뭐 가서 안 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게 뭐 확진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생활이 없어졌어 버려요. 그렇죠, 사생활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럼 이렇게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나는 이 동선 공개에 대해서 거부한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본주의적 감시가, 이 국가의 감시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이 정보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리고 굉장히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지 이것을 어떤 그 개인에 대한 그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그 개인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장악하려고 든다거나 사찰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푸코는요, 주체라고 하는 거, 지금 근대 주체죠. 주체라고 하는 존재는 권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은 뭐냐 그러면 구조죠. 사실 주체는 구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브젝트잖아요. 서브젝트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종속이란 뜻도 있죠, 여러분. 주체란 뜻도 있고 종속이란 뜻도 있잖아요. be subject to 해가지고요. 주체가 된다는 건 종속됨으로써 주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적 주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체라고 그러면 내가 이미 나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율을 내면화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페미니즘이 여성주의, 여성 해방을 외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남성과 여성이 권력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재화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이러한 불균형적인 사회로 계속 왔었으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속에서 사랑도 왜곡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을 평등하게 가자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 평등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동시에 남성의 해방이기도 해요. 여러분,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그래서 뭐 3번 운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보통 남자들에게 그동안에 주어져 왔던 어떤 남성성의 신화였어요.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울면은 사내 새끼가 왜 이렇게 우냐고 이런 핀잔이나 듣고 그랬는데, 페미니즘을 통해서 남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울게 됐습니다. 왜? 남자도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왜 울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 취약한 걸로 그동안에 이렇게 치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성의 열등한 열등한 여성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고, 예. 얼마나 병이 됩니까? 이게 화병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감정은 소중한 거죠. 예.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공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청년 세대인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래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잡혀 있지 않진 않아요. 제가, 예, 잘 돼 있는 상태인데 다 이해를 해요. 예, 그렇죠. 제가 살아왔을 때 제가 그러한 어떤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냥 저절로, 예, 그냥 어부지리로 갖고 살았던 것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보다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그러한 계몽이 되고, 페미니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럴 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어떤 반사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거는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좀 새로운 뭔가도 또 알게 되고, 그런 입장들도 우리가 좀 듣고 귀를 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욕망이 있는 곳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빠져나가지 못하는, 마치 그 권력의 그물 안에 걸려있는 물고기 같은 신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 속에 걸린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큼직큼직한 얘기들도 살펴보고 했는데, 한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들을 체크하고 PPT나 자료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네,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예,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끼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하루하루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